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힘차고 기운 팍팍 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날씨도 따뜻하고 또 어제 이런저런 좋은 소식도 있었었고 여러분들하고 힘을 주는 앵커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 해보자. 게다가 오늘이 2월의 첫날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힘내시고 계속해서 이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힘내서 아침을 또 한번 좀 신나게 한번 시작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어제 있었던 재판 소식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쭉 이어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상호 변호사님이 원래 그 이슈 삼합을 신장식 변호사님 대신으로 투입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조상호 변호사가 선거 나가는 바람에 요즘 바빠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신유진 변호사님이 다시 또 조인하게 되었는데 신 변호사님이 역시 그 특유의 위트와 또 특유의 그 힘찬 기운으로 우리 이슈 삼합에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호흡하면서 의견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이슈 삼합 다시 한번 또 즐겁게 혹은 또 심도 깊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 법률적인 이슈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좀 힘차게 해봅시다 이랬더니 우리 또 써니님이 재판 승리하셨어요? 이러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요즘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가 항소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검사에게는 무조건 이기자. 이게 제 신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원래는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한 시점이에요. 네. 이게 설 이후에 좀 하든지, 그러니까 설 즈음에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1월 1일 즈음에 하든지 이게 근데 늦어진 이유가 있죠. 암살 테러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좀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미뤄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전쟁 위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극악해진 정치 테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또 전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의 목표로 151석을 거론하면서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검사 독재 현실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주요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취임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정치, 지금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다르겠지요.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가 돼서 이룬 성과가 뭐냐?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정치, 사회에 대한 적대감, 너무너무 무섭다. 무섭다는 말은 제가 한 거죠. 네. 이런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게 바로 이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사실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통합에 대한 책임을 마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대목입니다. 또 이 밖에도 선거제 관련해 이야기를 좀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최대한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5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이게 오랜만에 또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동아일보에서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쓴 좀 제목이 눈에 띄어서 잠시 언급을 하면요. 이재명의 대통령 같은 신년 회견 이렇게 하면서 리드를 잠깐 보면 또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또 모두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여유가 넘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작년에도 올해도 기자회견을 마다하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한사코 피하는 윤 대통령과 이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그 동아일보라고 하는 보수적인 매체에서도 어쨌든 할 말을 하면서 조금 결을 다르게 해서 그 요소마다 혹은 타이밍 때마다 적시적소해서 조금 할 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철저히 마다하고 내지는 본인에게 기자들이 좀 곤란스러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이런 모습들하고는 좀 대비되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참 존중한다, 좋다, 이제 이런 말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해야 된다, 주어진 권한은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로 정확히 들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을 앞두고 좀 전면전을 펼치겠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조금 들리죠. 네. 자,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두고 역시 또 대리전을 띄고 있습니다. 비판의 말을 또 했고요. 너의 상대는 윤석열이 아니다. 나다. 네.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한 위원장이 경기 수원시에 한국 나노기술원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본인도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사 독재를 타파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 검사 독재라는 게 있냐?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또 꺼내 들었는데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짝 반문을 하자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예전에 있었던 검사 당시에 특활비 또 네. 이제 거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김정순 여사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또 뭐 법카 소고기 이딴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물타기 하고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법인카드 이용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알려진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확인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이 싸움을 좀 가져가려는 모양새이긴 한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언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선거제 관련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일단 먼저 만들었고요. 발기인 대회 지금 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민주당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아직 것은 안 나왔고, 없는데요. 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31일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국민의 미래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4월 10일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하는 것에 대비하는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까지 위성정당을 띄우면서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당직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온라인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요. 과반수인 100명 정도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도당도 발기인 동의 절차를 마친 뒤에 별도의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네. 공식 창당을 할 예정인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플랜 B 과정을 밟아가는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창당을 놓고서는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선거제 협상에 있어서 꼼수로 일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당내 원내 지도부에서는 오로지 병립형만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연동형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미리 창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선거제를 이제 선거의 게임 룰을 아닌 당리당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은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게 본인들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정의당 뭐 다른 곳에서도 니네는 원래 그런 사람들 이러면서 비판도 안 하고 있어요. 상수라 그러면서. 네. 또 그거 플러스 만약에 뭐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보자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표는 얻고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어제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2020년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제 대검에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들과 검찰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을 두고 이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죠. 당시 총선에 나선 김웅 의원이 같은 당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자료를 이제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얘기가 이제 불거졌는데요. 텔레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전달을 하면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것이 표기가 됩니다. 그렇죠. 누가 보냄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손준석 보냄이라는 원출처가 달리면서 꼬리가 밟혔는데요. 이때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게 괴문서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언론 제보를 한 사람이 갑자기 공익 제보가 되냐 반문하면서 또 당시에 이 보도를 최초 보도했던 뉴스버스를 폄하하기도 해서 기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윤 총장이 이제 당시에 윤 총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김웅,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검사실 등 다수가 관련자로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송 검사장 한 명뿐입니다. 어쨌든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송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각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공수처에서는 5년을 구형했는데 1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1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손준성 검사와 기타 여당, 지금은 이제 여당이지만 그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 내지는 김웅 의원이 전달자로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했던 이제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것들이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 사실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이 사실은 반쪽짜리 진실 발견만 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김웅 의원이 그동안의 태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펜스를 할지 변명을 할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동안에 그렇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김옥 고무장이 좀 용기 있게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용기는 아니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하는 쪽으로만 일종의 타협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 이거라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한편 손준성 검사는 지금 헌재에 지금 탄핵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탄핵 관련된 내용이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이 얘기도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송 검사 측에서는 나 인정 못한다. 이거 1심 판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송 검사장은 선고 직후에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재판부의 내용이 나오면서 검토 후에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근데 또 사실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재판 중이었던 지난해 9월에 이 손준성 검사는 승리했죠? 검찰 사실 그때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났었죠. 네. 내부에서. 네. 그러면서 검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으로 오히려 승진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검사들이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 봐주고 자기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문제다 이런 얘기 그런 오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손 검사장은 승진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윗선을 잘 보여서 그랬을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좀 처리가 될지 특히 탄핵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2심에서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해서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제대로 항소를 제대로 또 하고 왜냐면 네. 5년에서 1년밖에 안 됐으면 상당히 낮은 걸로 된 거니까 네. 항소를 제대로 하고 만약에 제대로 싸우게 되면 오히려 또 더 공선법이나 이런 게 유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한번 제대로 법리 다툼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공수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이 그동안의 3건 기소인데 처음으로 유죄난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첫 사례인데요. 공수처는 지난 3년간 이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을 직접 기소를 했는데 네. 이중 김현중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관련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2심은 진행 중입니다. 또 출범 3년이 되도록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끌어내지 못해서 수사력 부족한 수사기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유죄가 나오면서 공수처는 역할이나 능력 부분에서 그동안 구겨졌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웠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제 견제를 위해서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울러 이번 유죄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송 검사장 탄핵 심판 심리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혼돈의 세월님께서 아주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배동호님께서 손준성 검사 탄핵이 되면 용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되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죠. 사실 이거는 우리 이진애 기자가 준비한 건 아닌데 중요한 또 판결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불리우는 네. 어제 그 윤관석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징역 2년 선고받았고요. 네.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강래구 검사 같은 경우도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선거할 때 300만 원씩 돈이 뿌려졌다. 뭐 이제 요것 때문에 그 재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송 대표는 일단 안에서도 이제 구금 중에서도 본인은, 정치 탄압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서는 네, 네. 제가 지금 정리해 볼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함께 구속 기소된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판사님이 주목을 했던 사건은 내용은 이겁니다. 판결에서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은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이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다. 특히 200억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매년 받는 그런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불법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고요. 이제 반면에 피고인 측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300만 원씩 준 게 아니라 100만 원 정도씩 그냥 네. 식사값으로 준 것 정도였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돈이 좀 뿌려졌다는 것 자체는 시인을 또 한 셈이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면 또 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내에서 사실 네. 이게 관행적으로 헤어져 왔던 거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퇴를 내리는 것이 또 어떤 우리 역사에 정당 관련된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객관성과 이 공정과 이런 것들을 기하는 의미에서 네. 한번 좀 무게추를 좀 더 아주 형식적으로라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습니다. 사실 저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방식이 매우 이 사포닌의 함량을 많이 이렇게 농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사포닌 함량을 그래서 매우 높였다. 획기적으로 흡수를 높였다. 이런 얘기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하늘을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 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빵을 더 좋아하고 떡을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떡순이가 됐어요. 떡이 맛있더라고요. 떡이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또 부드러우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이 음식이라는 생각까지 더해지니까 게다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1666-1080.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이슈 삼합 하는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가 와. 김 변호사님은 좀 점잖. 점잖은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거죠. 점잖. 이렇게 활기찬 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 분위기도 살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좀 시끄럽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워낙 좀 시끄러웠는데 제가 좀 상대적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주간 용산2 여의도라고 해서 용산과 여의도에 있는 한 주간의 소식을 좀 한번 정리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코너가 있어요. 우선 김필성 변호사님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슈 한번 꼽아보실까요? 뭐 이 코너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너무 많아서 참 맞아, 고르기가 너무 쉽지 많아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걸 물어보시는 거니까 네. 29일 날 난 기사인데요.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수석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됐으면 한다.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신이? 네, 그래서 과학으로, 제가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네. 따옴표가 붙어 있는 이제 읽어드리면,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 네. 그 다음에, 자원 등에 의존한 국가 번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과학 기술을 국정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원래 자연과학을 했던 사람이라 물리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물리학을 서울대 했던 물리학과 대단한 천재들만 간다는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그 현 정권의 이제 과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차라리 이제 뭐 다른 뭐 과학이나 이제까지 과학 쪽에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다른 쪽에 대해서 다른 쪽에 자원을 좀 돌려서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 입문 선언했을 때부터 과학, 공학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얼마나 집중을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는 과학은 내가 알기로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근데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 중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방송에서 그 내용을 방송을 하니까 댓글 중에 굉장히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학인지 가학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댓글. 네네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와, 진짜 재치가 있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의 인프라는 다 줄이고 지원도 안 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돈을 막 풀겠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행보를 하더니 과학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한 거죠? 과학, 반도체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보이셨어요. 근데, 무슨 연구 자금이나 이런 걸 대폭 줄이겠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은 없고, 줄이긴 줄였지만, 항상 말씀은, 과학이나 공학에 중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 맞는 게 문제예요. 아니, 문제는 여기 지금 성상호님께서 R&D 예산을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시켜놓고 뭔 소리입니까? 민주당에서 4,800억이나 올려놔서 그나마 좀 나왔던 거지. 그래봤자 언발에 오줌 넣긴데. 어쨌든 중요한 건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놓고 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는 뭐예요, 도대체가?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이제 큐브 인공위성을 만들면은 미국에서 그 아르테미스 그 달에 보내는 탐사선을 보낼 나사에서. 때 네. 그거를 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그것도 싫다 그랬잖아요. 비용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라고 뜨는데 그 예산 문제로 그 연구 그 큐브 위성 만드는 거를 포기했다고 해서 반발이 있는 과정에서 과학 대통령이라니 의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사인가 거기에서 야 우리가 이거 해서 해줄 테니까 네. 니넨 요만큼만 내 최소 네. 비용만. 사실 이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그 금액은 큰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
야, 우리 돈 없어 못해 이러면서 딱 거절하더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마침 이제 어제 방위산업부,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KF-21 우리나라 전투기가 70도로 이렇게 서서 날아가는 이제 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난 그 예산 삭감 과정에서 그 대수를 줄이면서 사업이 반토막 이상 날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9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조짜리 사업이 망가질 뻔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걸 망가지면 그 전투기 도입을 안 한 것만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는 10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날리려고 했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70조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10억입니다. 70억이 없어서 네. 없다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됐지만 네. 사실은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방위 산업이나 방위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 주목받고 잘 나간다는 거는 네.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작 구조 투입하는 사업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는 저도 잘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 참모들은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타임에 엉겅퀴님이 이런 댓글을 올리시네. 김필선 변호사님 엄청 잘생기고 젊어 보이네요 오늘따라. 또 당황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 자, 어쨌든 신 변호사님은 네, 어떤 걸 또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다룰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새로운 이슈를 제가 또 선점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답변인데 답변이 예를 들면 당무 개입,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이 그거였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다라고 했더니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문장이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저를 아바타라고 하던데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 아니지 않습니까? 오, 신박한데요. 네, 그 답변이 해석이 잘 안 되는 지경인데 아바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바타기 때문에 당무 개입은 어차피 없다라는 것인지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네. 잠깐만, 정리해볼게요.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 그 사람이 한동훈 장관에게 사천과 김건희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총선까지 잘 하게 하고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비서실하고 네. 대통령을 당무기 직권남용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네. 예. 그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물어봤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너네들은 나를 아바타라고 부르면서 만약에 내가 아바타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바타인 나에게 그만둬라라고 한 것이 뭐가 당무개입이냐. 나 이꼴 바로 할 윤석열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어디를 그대로 전해드린 겁니다, 정말. 네. 그쪽 사람들이 저를 아바타라고 할 하던데 말이 없네요.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네요. 아니, 그게 아니요. 저 사실 그 얘기를 맞는 게 듣고요. 아닌가요? 네.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 장관의 논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바타라는 게 화신이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물리학도가 보기에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거 한동훈 장관이 곧 윤석열이라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하고 지금 선거를 추진하는 거. 그거야말로 당무 개입이죠. 본인이 직접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아니 왜 됩니다. 이렇게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니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식 자리에서 뭐 농담을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일단 진지하게 들어드리는 건데 진지하게 듣고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분 얘기하는 거는 계속 생각을 해봐가지고 곱씹어봐야지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많은데 봄의 말채님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논술학원 보내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어렵네 어려워. 아리님께서 우리의 태양 같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순백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아바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도 고발은 고발대로 이어져야 된다. 네. 제대로 좀 수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현재는 국민의힘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걸 공수처에서 그때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으로. 자, 우선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김필선 변호사님이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에 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었는데 이때 이제 법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넘겨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이게 이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 당시 막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범여권 인사들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공선법 위반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의혹은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법원에서는 정치중립 의무만 지금 문제를 삼았으니까. 근데 일단 공격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자면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물어보는 거죠. 피해자 자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요. 그리고 한동훈이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였습니다. 피해자가 네. 그 고발장에 적시된 그 피해자가.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입혔냐라고 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님, 네. 그리고 최강 의원 전현, 그리고 이제 채널A 사건을 이제 보도하면서 한동훈의 목소리가 여기서 있었다라고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도 고발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또 고발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이것이 과연 MBC 기자가 굳이 어떤 검찰총장을 공격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기가 불편함을 당시 수정관실에 있는 손준성 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소장 내용은. 그러니까 그때 조성은 씨였나요? 맞습니다. 네, 조성은 씨가 내부 고발자 형식으로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렸어요. 그 당시에 검사 출신으로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의원으로 나오려고 했던 이 김웅 의원이 네. 같은 검사 식구였던 손준성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서 자신에게 네.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들고 가서 고발을 해주면 우리가 적극 수사해주겠다. 근데 거기에서 이 고발하는 사람의 이제 이름은 피고발자는 범여권 인사들이었다. 왜? 네. 범여권 인사들이 대통령과 뭐 한동훈과 뭐 누구누구들을 전부 다 좀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네.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관여자들은 그런 사실 없다. 이제 이렇게 계속 딱 잡아 뗐었었고 거기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김웅 의원도 뭐 다 무혐의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 공수처에서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손준성 검사 한 명을 네. 기소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옥건 부장판사가 공선법 위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은 손준성 검사가 알고 있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범죄다 해가지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인 거죠. 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공수처 제가 그동안 욕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공수처 너무 무능하다. 제대로 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러면 공수처를 그동안 밀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왜냐면 검사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런 막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해가지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이렇게 무능하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계속해서 좀 잘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한 건 했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선 공수처는 김웅 의원도 당시에 그 고발장을 바로 직접 전달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조성은 씨에게 이거를 검찰 색깔을 빼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이 고발을 하면은 윤석열이 시켜서 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라고 맞아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최초의 보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MBC에서 그것을 보도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말을 한 것이 MBC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육성이 나온 거죠. 김웅 의원의 그 전화통화 목소리 육성에서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이제 제보자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이 처음에 제보가 됐을 때 제보자가 왜 공익신고자냐, 제보자가 떳떳하면 나와라, 맞아요. 나와야 그랬어요. 되는 것이고 네. 이 문서 자체가 뭐 수정관실에서 작성됐다고 하는데 이건 괴문서다. 괴문서라고 칭했고요.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뭐 뉴스버스, 뭐 뉴스타파 이런 데다가 하지 말고 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언급을 맞아요. 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실체가 없는 어떤 조작된 괴문서에 의한 공격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총장으로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실체가 없다. 이렇게 대선 후보 때 발언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때 왜 그런 고발 사주가 일어났냐?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장모하고 그 식구들을 너무 여권에서 그 당시 여권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의 민주당을 말하는 건데 여권 인사들이 너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런 고발을 한 거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고발 사주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부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당시 먼저 총장이었던. 그러니까는 대통령 부부, 대통령이 아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딱꼬리를 잘라내고 결국 중간에 남은 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손준성 검사 문제 다 뒤집어 쓰게 된 건데 그리고 또 김웅 의원도 사실 공범으로 공수처에서는 공범 관계를 맞아요. 인정을 했고요. 공범 관계를 인정했으나 기소권이 검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검찰로 넘겨줬습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검찰로 검찰이 안 해준 넘겨줬더니 거죠. 검찰 이거 무혐의. 그리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했습니다. 내부 감찰, 김웅 의원 무혐의, 손준성 검사, 이거는 징계 없음. 무혐의. 바로 다 털어졌거든요. 그렇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털어줬던 사건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쭉 진행한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인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공범관계라고 적시한 네. 김웅 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반쪽짜리인데 이 재판 내용에서도 과연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런 거는 사실 여기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뭐 채널A 사건 그 한동훈 당시 네. 한동훈 검사의 그 목소리가 들어갔던 그 제보자의 신원 파악을 하느라고 정보 조회라고 판결문을 조회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범죄가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또 한 가지가 당시 김웅 예비 후보였습니다. 예비 후보였는데 맞아요. 이렇게 고발장을 예비 후보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육성으로 저희가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거는 공범관계를 빼놓고는 말을 설명할 수 없는데 저희가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은 쏙 빠진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이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만 타협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쭝돌림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 자기 목소리 맞았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었죠.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김웅 의원은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네. 그때부터 입을 다물고 되게 의정 활동도 소극적으로 하다가 네. 그 이후에 좀 약간 팽당한 느낌을 받고 네. 요즘에 좀 말을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김웅 의원은 당시 뭐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언론 활동도 하는 하다가.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죠. 완전히 사실 자취를 감췄다고 봐도 완전히 싹 무방하죠. 죽었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인터뷰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뭐 그게 기록물이라면 뭐 갤러리아 명품관은 뭐 박물관이냐 맞아요. 이런 발언을 하고 뇌물 준 사실을 카메라로 찍으면 그럼 뇌물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냐 그런 그렇죠.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공천을 포기하고 나니까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는. 진짜 힘들었다. 힘들었다? 네. 뭐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도 그렇고요. 네. 검찰을 세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네. 검찰에 대해서 일부 유죄 받는 것도 다 유죄도 아니고 일부 유죄 받는 것도 참 힘들구나. 그렇죠. 예, 그동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덮였을까, 네.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1심이잖아요. 또 2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모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와, 좀 우리 아까, 공산법은 좀 무죄를 했으니까 좀 아쉽다 말은 하는데, 저는 또 판사님의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판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벽하게 딱 본인의 이런 생각이나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 판결 하나 하고 나면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들어오고 정치 판사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맨날 그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가 맞습니다. 나거든요. 그나마 이 김옥건 부장판사는 아마 마산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판결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지만 네.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항소심 자체에 대해서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가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바로 항소하겠다,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했단 조심스럽습니다. 말이에요. 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1심 판결에서는 일부라도 정말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났지만 그동안에 이제 검찰들이 검사가 예를 들면 뭐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심에서 무죄로 만들어지는 사건들이 여러 네,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권도 1심에서 완벽하게 징계는 맞다. 그리고 오히려 뭐 해임까지도 가능한 건이다라고 할 정도로 징계에 대해서 완전 타당성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 절차 위반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왜냐면 조직이 좀 변경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공수처 조직이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2심 판결을 아주 심도 깊게 지켜보지 않으면 이거는 뭐 무죄로 만드는데 또 선수 달인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1심에서 이겨놓고도 2심에서 일부러 지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공수처는 지금 조직이 거의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것이 손준성 검사는 이렇게 재판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 영전을 했지 승진하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를 유죄로 확정적으로 인정을 안 시켜주기 위한 노력은 있을 네. 것이다라는 추측이 좀 됩니다. 그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실형으로 이제 1년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일본 무죄가 나온 것 때문이 가장 선거법 무죄라서? 예, 네.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공수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사건 제가 이제 힘들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 지금 판결 결과까지 1심 어쨌든 결과까지 오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뭐 김웅위원은 빠져나갔다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공수처를 비난하는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공수처에게 어떤 권한이 더 필요한지, 뭘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적어도 정치권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공수처가 사실은 그 처음에 출범할 때도 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공수처를 유지하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들이 많이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공수처장 맞습니다. 임기가 공수처장은 지금 있는 공수처장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앞으로 올 공수처장도 더 첩첩산중이다. 네. 이게 저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손 차장검사는 어쨌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되게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지금 보여요. 향후 재판 아까 지금 신 변호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지금 1심에서 유죄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지 않으면 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전망은 좀 암울하죠? 왜냐면 공수처장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네. 바뀌고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죄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예상한 바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리고 쌍특검 이런 8개 법안에 대해서 모조리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이어서 이번에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민주화된 이후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행사한 사람이 없다. 신기록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5년이라고 하는 재임 기간 동안에 7번을 행사해서 그때 참 많다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2년도 안 됐는데 9번은 너무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실 지금 이 9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9개 중에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 뭐 양국관리법, 만약 간호법 이런 것들은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태원 이것도 좀 조사를 해보자는 건데 그렇죠. 조사 자체를 지금 막아버리는 거고 이걸 뭐 사실 물론 뭐 당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뭐 좀 부실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법까지 만드는 거 조사 자체를 막아버리는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분이. 맞습니다. 예. 일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직후부터 네. 그 처리 과정이 굉장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를 들면은 뭐 위패가 전혀 없는 그 국화꽃만 쫙 둔데 가서 참배를 하고 이름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곳, 뭐 교회에 가서 별도로 또 추모를 했다라고 혼자서 추모 사진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알 수 없는 행보를 한 끝에 아니 유가족이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정말 국민으로서는 아직도 그 이태원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정말 맞아요. 상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진상조사가 밝혀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서울청장도 이것이 과연 기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결국은 기소심의위원회에다가 이걸 의뢰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 사건 조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건을 좀 조사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그저 그냥 거스기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게다가 이게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은 그건 이제 대통령의 체면을 일부러 세워주려고 한 거겠지만 네. 여기에 더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이 특조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의 구성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걸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조사의 과도한 권한 때문에 오히려 국정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걸 반대했단 말이죠. 일단 공정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지 말자라는 입장은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예, 오히려 네. 지금 정치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제 과도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구체적인 예로 동행명령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영장 없이. 영장 없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동행명령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서 이제 증언 감정할 때 그 증언 감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철석을 불응하면은 그 동행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게 이미 법제가 있어요. 네. 있는 제도를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저기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거 일단 이 법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여기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법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이런 제도가 지금 있는데, 뭐 그렇다고 영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출석에 불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제 강제력을 사실상 갖는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거를 지금 같은 동행명령 규정을 가져왔는데, 자기들은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하면서 이제까지 국회에서 잘 써먹었으면서. 그렇죠. 지금 이거 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영장주의 얘기를 꺼내니. 네. 이게 그동안 보였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모순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행명령 자체가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 어떤 강제 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처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인신에 대한 강제 부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또 의견이고요. 그리고 공정한 조사위 구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좀 이 말이 안 되는 게 여야 동일하게 4대4 조사위원회 구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무조건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예정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이 시행 일자가 네. 이미 총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사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유족 측이 조사위 구성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뺐거든요. 맞아요. 그때 다 협의해가지고 많이 빼줬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다 문을 열어놓은 거고 다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제발 이 법이 통과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무조건적인 거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대처보다도 더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는 미안해하는 태도는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 과거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고 더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맨날 싸움만 하려고 좀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사가 사실은 이제 발생했을 때 당시에 네.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한 정적 부담을 느꼈을 거야. 뭐 네, 뭐 네. 정책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부터 좀 적절히 대응을 했으면 그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정도만 됐어도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정권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권의 선거 결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네. 이런 사건을 만든 건 사실은 현 정권의 대응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뭘 배운 것인가, 정치적으로 뭘 배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까지 연결된 게 그 단초가 된 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처음에 사고 터졌을 때도 그 관련성을 안 떠올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상호님께서 아이고 국회 200석이 왜 필요한지 절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와 연결돼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 쌍특검법 모두 지금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제2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재표결 시점이 언제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총선에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총선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탈표 계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총선 즈음했으면 좋겠다. 먼저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표결 자체를 뭐 총선 이후로 넘기겠다라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는 사실은 근거를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전현직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없다. 그리고 이거를 미루는 모습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은 국민들이 누가 신뢰를 그렇죠.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미룬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미룬다라는 말 자체보다는 더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노력이 지금도 계속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글쎄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 탈락했다고 이것을 이제 뭐 쌍특검을 동의한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이해관계가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제2 표결하는 경우에는 이건 어차피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국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바를 알린다면은 이탈표가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나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법이나 그러니까 이 법안이나 특별법이나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을 살펴보게 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고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전부 다 이거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당략을 떠나서라도 국회의원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뭐 기명 투표라든가 누가 투표했는지 아는 상황이라 그런다면은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여론에 따라서 여론의 그런 그 비중만큼 국회의원들도 좀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표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표결할 거면 애초에 부결되지는 않았겠죠. 아니, 근데 애초에 부결은 그건 기명, 애초에 부결은 이제 기명이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한 거고. 그거를 이제 뭐 그런 뭐
부결하라고 하자고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인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은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습을 계속 보였던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은 그 논리, 그 논지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이건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라는 네.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국회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통과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치적인 뭐 여야를 떠나서 저는 현재 국회는 그걸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사실상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국민들이 야 정말 정신을 못 차리면 국민들의 뜻을 담지 않는 국회의원 그렇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총선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심판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무기명이지만 누가 부결시켰는지 다 나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법농단 사태 정점이라고 얘기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47개 혐의가 주어진 이 판결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관여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일부 재판 개입을 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는 맞다. 하지만 양승태가 시킨 건 아니다. 그럼 뭐 양승태는 허수아비였다는 얘기인지 뭐 이거 뭐라고 해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예, 이 판결 결과와 무죄 판결이 타당한지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권남용죄 구조니까요. 직권남용 이게 사실 얘기할 게 좀 많아요. 좀 시간이 직권남용죄가 좀 어렵죠. 네, 네. 네. 일단 직권남용죄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생긴 게 형법 처음 만들어질 때 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법 조문도 매우 추상적이고 그래서 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이제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른바 그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계속 지금 문제가 터지고 막 이랬던 건데,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단 법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직권남용죄가 있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례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둘 다 안 됐습니다. 사실은 양승태 판결에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국회도 책임이 있어요.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엄청, 솔직히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최대한 좁혀서, 최대한 적용이 안 되도록 정말 좁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판결문이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 법원이 왜 이거를 무죄를 주는지에 대해서 엄청 변명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논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해서 우리는 정말 무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부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급들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좁혀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비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 네. 네. 신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47건을 범죄 혐의로 적시했단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 당시 수사한 검사가 누구냐? 한동훈? 과연 수사는 잘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이 당시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수사 지휘 다 하셨고 그 유능한 검사님께서 하셨다면은 무죄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은 대법원의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면서 네. 이거 말끝을 흐렸어요.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했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 사건이었지만 대법원이 해달래서 그 대법원의 아바타입니까? 아바타로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아니 대법원이 시켜서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부터 수사를 청구 수사 의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이게 과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그렇게 듣는 것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요새 이거 맞아요? 듣는 게 워낙 대법원 이게 사실은 듣는 게 워낙. 아니, 요새 문제가 많이 되니까. 네. 사법부는 어쨌든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수사 의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공무원은 법에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공무원이 범죄 혐의를 이제 포착을 하면 수사를 하도록 의뢰하도록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해야 되는 네. 일인데 그거를 했다고 그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자기 책임을 면하겠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전히 제가 한동훈 장관을 놀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같아. 청구서 의뢰를 받았든 말았든 간에 네. 어쨌든 했으면은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게 하는 게 검사의 의무 그렇죠. 아니겠어요? 능력이고? 만약에 유죄가 네.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47건의 범죄 혐의를 적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개도 유죄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사하고 그리고 네. 구속하고 그랬던 조사한 인원 자체가 100여 명이 넘고요. 판사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 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들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47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검찰은 누군가 이 사람을 수사해야겠다. 이 사람을 재판대에 세워야 되겠다. 네. 이 사람이 무죄가 나오는 건 내 손 상관없어. 난 책임 안 져.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수사해야겠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무자비하게 그 사람의 거의 인생을,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여 명이 넘게 그 어마어마한 수사 기록, 방대한 수사 기록을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한동 비대위원장이 재판이나 뭐 수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유죄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자꾸 비웃어요? 아니, 비웃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최근에 하신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놀리려 생각이 들기 맞습니다. 때문에.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조중동 신문에서 이렇게 많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칭송이 막. 칭송이 침이 넘쳐나고 마르게 있는데 나오는데. 침이 마르게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근거가 된 것인지가 너무 의문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옷을 잘 입는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근육질 몸매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1심 선고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양승태 빠지고, 근데 네. 법원 행정처의 책임은 있고, 그러면 결국 모든 책임은 임종원에게 네. 이 구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도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대해서 처벌이 한 번은 안 이루어졌고요. 현재 지금 이제 이민걸 이런 사람들은 유죄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지금 위원장, 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거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법 적용을 어쨌든 추상적이어서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법원이 예를 대표적인 게 최근에 문제됐던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인데 네. 증거인멸죄는 본인의 거는 처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증거인멸 교사라는 식으로 법이 없는 걸 사실 법이 없어요. 증거인멸 교사라는 별도 규정이 없거든요. 네. 없는데 본인의 증거를 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을 넘어서 처벌하는 경우를 만들잖아요. 사실 이게 법 적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좁게 해서 최대한 책임을 안 지도록 만드는, 그리고 지금 하던 것처럼 특히 가장 중요한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법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법원의 이런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법원행정처 차장도 꽤 높은 직이기 때문에 꽤 높은 게 아니라 엄청 높아요. 네,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은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민걸 부장이 사실은 임종원 차장보다 한 급발 아래예요. 네. 그래서 유죄 나왔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제가 또 살려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할 것 같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감사원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감사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 부들부들 떨면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수처 안 그래도 돈만 먹고 니네가 하는 일이 뭐냐, 성과도 없다 이런 욕을 먹고 있으면서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표적검사 대상이 되고 나면 우리 끝장이야 이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 감사원 자체가 지금 말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 공수처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병헌 사무처장장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데요. 네,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역으로
우리가 너네를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 심지어 감사를 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감사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안 돼. 이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너네 감사원에서 한번 털려보면은 정신 차릴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장이 변경될 지금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에 공수처를 감사했고요. 2023년 7월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 1월, 즉 6개월밖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니네 또 감사할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니네가 나를 수사해? 좋아 난 너네를 감사해 주겠어 이런 얘기 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기관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이 저희 그 감사원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사실 그동안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절차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별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감사원 권력이 이렇게 남용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총선 지나고 이제 국회가 재구성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붙이면 감사원이 지금 정부 밑에 있는 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독립적인 기구여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대통령의 지금 산하로 지금 실제로 이걸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논의되는 것 중에는 감사원 개혁은 크게 논의는 안 됐지만 국회 산으로 옮기게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얼굴 표정이. 네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김필성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다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본인이 그냥 내가 좀 알아서 그냥 계산해보고 판단해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입해있는 그 보험의 성격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인지 무슨 보험인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중복이 될 때 어느 정도나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건지 어느 정도는 또 안 되는 건지 이런 거 본인이 판단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료나 보험 컨설팅 제대로 해주는 전문 업체하고 같이 이걸 확인해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물어본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 컨설팅 해주는 곳이니까 한번 연락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요. 대표전화 1644-1236이고요. 010-7613-3303입니다. 1644-1236, 010-7613-3303.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 예약이 가능하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보험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해보는데 항상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사건, 법정으로 왔을 때. 그 전에 이미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걸 내가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영치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류인사 프라임 2부 저희가 또 은밀하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1호로 멤버십 가입하시고 우선 서비스되는 이 프로그램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싫으시면 좀 이따가 보세요. 나중에 또 공개해 드릴 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